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 2차 시입니다. 네, 이제 10주 2차 시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데 기초 지식이 있는지 그걸 습득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또 과학적 지식의 형성 방법부터 사회조사란 무엇인지 그 특성, 유용성과 제한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되겠습니다. 10주 2차 시를 마친 후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역량을 갖추시게 되는데요. 네, 잠깐 이 펜을 보이게 좀 해야겠네요. 네, 과학적 지식의 형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과 사회조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또 비과학적인 방법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직관, 권위, 경험, 논리적 추론 등 다양한 지식 탐구 방식을 구분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사회조사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조사의 정의, 유형별 특성, 유용성 및 제한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예측적 조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역할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과학적 조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근거 기반 실천, 우리 앞 시간에 나왔죠? Evidence Based Practice. 이 근거 기반 실천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실천에 연결하는 사고력을 기르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학습 내용 미리 보기입니다. 네, 이제 본 철시에서 전체 학습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과학적 지식의 형성 방법입니다. 지식 탐구의 다양한 방법, 여기는 직관, 권위, 경험, 논리적 추론과 과학적 방법의 특징, 사회복지 연구자의 자세, 이런 다양한 어떤 지식 형성 방법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 권위라는 것도 조심해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 배우는 학습자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전문가 또는 교수 이런 집단들은 좀 뿌리 깊은 병폐라고 할까요? 자신이 배운 지식에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탐구에 오히려 기존의 연구자들이 그 권위자들이 더 새로운 탐구를 조금 그 영역이 들어가는 거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지금 학습하시는 분들,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이 권위적인 영역에 도전해 볼 만큼 학습의 진도가 더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과학적 지식의 형성 방법에는 이렇게 직관, 권위, 경험, 논리적 추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의 정의와 특성입니다. 사회조사의 개념, 주요 특성, 조사 유형. 이 조사 유형에는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예측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사 유형도 우리가 암기하기보다 우리가 탐색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리서치하는 것이고요. 기술적, 그걸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설명적은 발견한 기술이나 진리를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예측적은 지금 이렇다면 다음 패턴은 어떨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조사 유형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회조사의 유용성과 제한점인데요. 사회조사가 이런 실천과 정책이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 한계나 또 제약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풀이 열문항을 만들어 두었고요. 오늘 배운 것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다섯 번째는 학습 정리 참고문헌 다음 차 시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좀 어렵고 지루한 과목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또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서 가시면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데 좀 쉬운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과학적 지식의 형성 방법. 좀 난이도가 왠지 막연하면서 난이도도 높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 개념 정리라서 이 정도 이해 이제 수준은 여러분이 이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뭐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 그 진리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 뭐 사각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게 과학이었던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지식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제 과학적 방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인류는 직관, 권위, 경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축적해 왔고요. 또 이번 파트에서는 이런 지식 탐구의 여러 방법을 서로 비교하고 왜 사회복지조사에서 이렇게 과학적 방법이 중요한지 탐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식적 탐구의 다양한 방법인데요. 인간은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탐구해 왔죠. 그래서 각각의 방법은 그 시대마다 고유한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그 시대에 따라서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직관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우리가 직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이 빠른 판단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편견이냐 오해에 이렇게 취약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판단은 과학적 근거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관은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사실은 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위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 교사, 권위자 의견이나 판단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수와 제자로 만나고 있긴 한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전문 지식을 빠르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죠. 권위자도 어때요? 그렇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인데 아주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시대도 변하고 진리도 과거의 진리가 지금 진리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다음 경험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경험, 그것이 방법 효과적이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건 현실적이고 생생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개인의 제한된 경험일 수 있죠. 그래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논리적 추론입니다. 연역법. 이제 일반 원리로부터 시작한다. 이론으로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특수 사례로 가고요. 귀납법은 반대로 특수 사례를 전개해 놓고 뒤에 일반 원리, 즉 이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의적 사고를 거칩니다. 이게 논리적 추론인데요. 논리적 일관성이 높지만 전체가 잘못되면 결론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지식 탐구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직관, 권위, 경험, 논리적 추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과학적 방법은 위의 일상적인 지식 탐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인데요. 5가지 핵심 특징, 무엇이나 볼까요? 경험적 증거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evidence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관찰, 측정,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실제 증거에 기반합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추측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설문,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서 경험적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요. 데이터하고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체계성입니다. 이 체계성은 연구 문제 설정부터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도출까지 쭉 일관되게 또 계속 논리적인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즉흥적이거나 무작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어떤 방법론적 틀 안에서만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체계가 있고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다음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의 반대는 뭘까요? 주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주관성이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관, 선입견,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을 최소화하는 절차와 방법론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객관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현성입니다.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과 절차를 따랐을 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
신뢰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연구 방법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따랐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이런 객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말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반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는 특정 사례나 집단을 넘어서 더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을 찾으려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아주 대표성 있는 표본 선정과 엄밀한 연구 설계가 쭉 필요한데요. 이 연구 설계에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일반화 안에는 경험적 증거도 있어야 되고 체계 있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해야 되고 재현성, 다시 실험을 해도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을 경우 같은 결론, 유사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과학적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시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연구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회복지 연구자의 자세는 과학적 방법을 실천하는 이 기술적 능력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와 윤리의식 이것도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리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과학적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윤리의식, 개방성, 성실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나 연구 결과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논리적 타당성, 증거, 질 이런 걸 꼼꼼히 다 검토해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하고 혹시 오류가 있나 없나 재점검을 해야 되고 오류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기 검증과 윤리의식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윤리의식 나왔는데요.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사생활 보호, 익명성 보장, 잠재적 피해 방지 등 연구 윤리를 철저히 준수해줘야 합니다. 특히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연구에서는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좀 더 대하는 태도가 attitude 이런 것이 이 사회복지 사는 거기에 약자라고 해서 취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생활을 지켜줘야 하고요. 어느 선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밝혀서는 안 되죠. 익명성 보장.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데 자발적 동의 없이 어떤 관찰로만 그 사람을 얼굴을 드러낸다든지 또는 사생활의 일부를 들추어낸다든지 하는 건 정말 이 잠재적 피해자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윤리의식이 부족하면요. 그 연구가 발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연구가 무산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방성입니다. 자신의 기존 이론이나 가설과 상반되는 새로운 증거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증거와 맞지 않을 때 이걸 덮어버리는 경우, 감춰버리는 경우 사회복지 연구자의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드러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이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학문적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어느 손님이 자기 방에 왔는데 이 손님의 침대에 눕혀 있는데 침대의 길이가 약 160m였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이 침대의 길이에 딱 맞게 눕히고 싶었는데 누워보니까 이 손님의 키가 170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60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10cm 이 발목 부분까지를 절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키가 160이 안 되는데 150인 사람이 이 침대에 누웠다. 160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윤리적. 그럼 어때요? 이 연구자는 연구 윤리를 어기고 자기가 연구 윤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키가 150인 사람은 10cm 어떻게든 늘려서 이 침대에 160을 맞추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개방성에 부족한 결과이고요. 우리 윤리의식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성입니다. 연구 과정, 자료 수집,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편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행위는 연구윤리의 심각한 위반인데요.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연구윤리를 갖춘다면 좋은 논문을 쓰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복지사회 또는 연구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 정의와 특성입니다. 사회조사는 사회복지학의 핵심적인 연구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예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복지 실천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조사란 무엇인가? 사회조사, 소셜 리서치,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바로 사회조사라 하겠습니다. 사회조사의 핵심 요소 보시면요. 연구 대상은 사회 현상, 인간 행동, 집단, 제도 정책, 연구 방법에는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 문서 분석, 연구 목적에는 현상의 기술, 설명, 예측, 변화를 위한 근거 제공, 과학적 절차로는 문제 제기,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사회복지에서의 활용 보실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요. 이 욕구는 needs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want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욕구를 needs라고 표현을 하고요. 복지 프로그램이 서비스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개선 위한 근거를 생성하고요. 취약계층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합니다. 이 사회조사는 사회복지 자체가 이렇게 취약자들을 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현황 및 실태는 취약계층, 약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회 약자. 지역사회 자원 현황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조사를 한다는 것은 학문적 탐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떻게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갈까 하는 실천적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사회조사의 주요 특성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조사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 활동과는 구별되는 또 몇 가지 핵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들이 바로 사회조사를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생산의 방법으로 만들어주는데요. 그 사회조사의 주요 특성에는 먼저 경험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조사는 이론적 추측이나 막연한 믿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찰 가능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는 현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수집된 실제 자료와 증거를 통해서 결론에 도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경험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제기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일관되고 논리적인 단계를 따라갑니다. 각 단계는 서로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설계됩니다. 다음 객관적 초구입니다. 연구자의 개인적인 가치관, 편견, 이해관계 이런 걸 최소화하고요. 즉 배제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데요. 그걸 이제 이끌어내다 보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자꾸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은 참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쓰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설문지 같은 경우도 새로 개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시거나 이런 사회조사를 하게 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측정 도구나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 절차 등을 통해서 주관적 개입을 줄이고요. 나중에 이걸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공개하셔야 됩니다. 다음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이제 일반화하면 객관성과 유사하다고 이 개념을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특정 집단이나 어느 시점에서 그 결과를 더 광범위한 모집단 상황으로
확정하려는 시도인데요. 이 모집단은 이 대표성이 크려면 이 모집단의 표본 자체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100명을 조사하는 게 대표성이 클까요? 1000명을 조사하는 게 대표성이 클까요? 맞습니다. 이 1000명이 훨씬 대표성이 큰 것이죠. 100명은 그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100명을 가지고도 지역, 나이, 성별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죠. 심지어는 빈부 차이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직업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 100명에 넣어야 돼. 그러기 어렵다는 것이죠. 차라리 1000명의 그런 집단을 나눠서 넣는 것이 훨씬 일반화하기가 유리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대표성 있는 표본 선정, 충분한 표본 크기, 적절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조사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조사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예측적 조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탐색적 조사는 탐색한다는 말 그대로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초기 이해 증진, 초기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기존의 연구 거의 없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가설이나 아이디어를 먼저 탐색하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종 사회 문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재난 중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재난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이 사회 문제, 처음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탐색적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술적 조사는 현장의 특징이나 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어느 정도로 어디에 불과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빈곤 실태에 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10명 중 9명이 이 노인분들은 빈곤에 처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10명 중 9명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럴 때 역시 기술적 조사가 필요하고요. 설명적 조사는 현상 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규명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 요인 분석은 뭔가? 가정인가? 그렇다면 이 가정, 집, 가족, 예, 이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이 설명적 조사. 예측적 조사는요, 현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현상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측적 조사는 이미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회조사 유형은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예측적 조사, 설명적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조사의 유용성과 제한점인데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사회조사의 유용성, 문제 해결, 정책 개발, 실천 현장 지원, 이론 발전, 이러한 네 가지 큰 거 있다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조사의 제한점은 이제 복잡성, 윤리적 문제, 비용과 시간, 연구자의 편견, 결과의 제한적 적용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 최근에는 이 윤리적 문제예요. 사회 현상이 복잡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용성과 제한점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사회조사가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변수들의 조합이 아니라 상당히 사회적 맥락도 얽혀있고 문화관, 개인 역사관, 감정, 관계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얽혀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다음 중 과학적 지식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다. 2번, 체계적인 절차를 따른다. 3번,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적극 반영한다. 4번, 다른 연구자가 반복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3번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적극 반영한다. 틀렸어요. 이 윤리 문제에 크게 어긋나죠. 네, 다음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사회 문제 원인 파악, 2번 정책의 효과성 평가, 3번 개인의 사적인 감정 기록, 4번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이네요. 몇 번일까요?
네, 3번 개인의 사적인 감정 기록 당연히 아니겠죠.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3번 다음 중 사회조사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경험적 근거, 2번 체계적 절차, 3번 주관적 해석 강조, 4번 일반화 가능성 추구. 정답은 3번 주관적 해석 안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 해석을 중시하죠. 네,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가보면요. 4번 탐색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2번 미래 결과를 예측한다. 3번 새로운 현상에 대한 초기 이해를 증진시킨다. 4번 실태를 자세히 기술한다. 네, 정답은 3번 새로운 현상에 대한 초기 이해를 증진시킨다. 탐색, 처음, 남들이 하지 않은 거 찾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사회조사의 제한점 중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것은 1번 비용과 시간, 2번 복잡성, 3번 연구자의 편견, 4번 결과의 제한적 적용. 네, 자, 이번 답은 좀 쉽죠? 예, 정답은 3번 연구자의 편견 개입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개입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사회복지 연구자의 자세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1번 비판적 사고, 2번 윤리의식, 3번 결과에 대한 맹목적 신뢰, 4번 개방성.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3번. 결과에 대한 맹목적 신뢰. 맹목적 신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예, 한번 수용하기 전에 무비판적인 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랬죠. 비판적인 자세. 예, 중요하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이 정책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명확한 근거 없이 느끼는 것. 이것은 지식 탐구 방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1번 권위, 2번 직관, 3번 경험, 4번 논리적 추론. 네, 맞습니다. 2번 직관. 예, 직관. 그냥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맞을 거야. 이런 거죠. 다음 8번 문제. 사회복지 조사가 실천 현장에서 유용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문제 해결 능력 향상, 2번 서비스 질 향상, 3번 연구자의 개인적 만족도 증대, 4번 정책 개발 및 평가 지원. 예, 무엇일까요? 8번은 맞습니다. 3번. 예, 연구자의 개인적 만족도 증대. 연구자의 개인의 만족 중요한가요? 아니죠. 그런 자세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사회조사의 체계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문제제기, 자료수집, 결과보고, 2번 문제제기, 자료수집, 분석, 결과보고, 3번 문제제기, 분석, 자료수집, 결과보고, 4번 문제제기, 결과보고, 자료수집, 분석. 네, 여기서 정답은 2번 문제제기, 자료수집, 분석, 결과보고 요 순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조사의 결과가 특정 시점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될 수 있다는 제한점 무엇인가? 1번 복잡성, 2번 윤리적 문제, 3번 비용과 시간, 4번 결과의 제한적 적용. 정답은? 네, 4번입니다. 결과의 제한적 적용이 특정 시점, 특정 집단에 국한될 수 있다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